요즘 뉴스 보신 분들은 하루라도 트럼프 이름을 안 보면 허전하지 않으세요? 자고 일어나면 트럼프가 또 뭘 바꿨더라? 아니면 이번에 또 뭘 하겠다고 했더라 하면서 트럼프의 입을 체크하기 참 바쁜데요. 트럼프가 발표한 전 세계 관세 부과 이후로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스마트폰은 예외라고 했다가 그건 그냥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가 또 자동차는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했다가 발표 3시간 전에 번복하는 등 이쯤 되면 관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비롯 미국의 저명한 경제 인사들이 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리스크보다 더 무서운 건 미국에 대한 신뢰도 상실이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트럼프도 나름 경제인 출신이고 주변에 똑똑한 참모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왜 이렇게 각종 정책들에 대한 변화가 계속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트럼프가 왜 본인의 생각대로 강경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오락가락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뉴스가 말하지 않는 미국 경제 시스템의 병리 구조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을 의심하게 되는 진짜 이유까지 쉽고 재미있게 통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뉴스 해석력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즘 기사를 보면 또다시 말이 바뀌고 있어요. 먼저 자동차 부품부터 시작해보죠. 처음에는 이건 관세 면제하겠다 해놓고 관세 발표 3시간 전에 역시 부과하겠다고 뒤집었죠. 아이폰, 스마트폰, 반도체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면제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또 다시 부과한다고 했다가 진짜 혼란스럽죠.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식이면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믿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번 자동차 부품 관세는 한국에도 특히 아주 치명적인 직격탄인데요. 작년 한 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부품만 약 12조 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세 25% 부과 발표가 떨어진다면 이건 그 기업들에게 마진 전체가 날아가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멕시코 공장에서 만든 제품에도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죠. 문제는 멕시코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협력사들이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핵심 기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만든 부품에도 관세를 때리면 이건 사실상 현지화 전략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현장에서는 요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이죠. 그게 지금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트럼프는 왜 이렇게 말을 자주 바꿀까요? 그냥 단순한 성격 문제 때문일까요? 단순한 변덕? 사실 여기에는 그 이상의 트럼프식 협상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필한 거래 기술을 보면 그 힌트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을 요약하는 핵심 전략은 딱 3가지 키워드로 정립됩니다. 먼저 첫 번째, 트럼프는 크게 생각하라.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서 항상 자신이 우위에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주눅들게 만들어야 판을 자기 쪽으로 강력하게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항상 협상이나 거래를 할 때 크게 압도적으로 강하게를 보여주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둘째는 바로 무자비한 블러핑인데요. 트럼프는 언제든 판을 깰 수 있다는 강한 인상을 주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그로 인해 절박하다는 걸 눈치채면 허세와 위협으로 끝까지 자신의 이득을 챙기라고 말하죠.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안 되면 그냥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죠. 셋째, 트럼프는 이야기를 팔라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서사나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데요. 우리는 열려있다. 우리는 공정한 협상을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 단순하게 협박이나 강경 발언이 아닌 정의로운 명분과 리더처럼 포장하는 거죠. 자, 이걸 요새 트럼프가 언론에 대고 끊임없이 말하는 관세 정책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정말
무자비한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뭐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필요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판을 때리고 있어요. 그는 판을 엄청나게 키웠고 말도 안 되게 휘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시에 미국은 열려있다는 식으로 스토리와 명분 또한 만들고 있죠.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트럼프식 경제적 협상이자 정치적 쇼입니다. 왜 여기서 정치적 쇼라고 불리는 걸까요?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트럼프는 제조업을 살리고 싶어 하는데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유권자들은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니아 같은 제조업 몰락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관세는 꼭 미국이 일자리를 지켜주는 걸 너무나 트럼프는 잘 알고 있죠. 트럼프는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부활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입지까지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트럼프의 생각이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 트럼프의 생각대로 되면 좋겠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과 주변 정세를 보면 미국의 리스크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 경제는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있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고 달러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병리적인 구조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쌍둥이 적자가 무척 심각해요. 쌍둥이 적자는 말 그대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의미하는데요. 이유는 단순하게 보면 미국이 세계에서 물건을 너무 많이 사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금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미국이 사치스럽다? 뭐 미국 정부가 방만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미국이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트리핀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트리핀 딜레마는 기축 통화국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경제 용어인데요. 세계는 지금 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있어야 수입 결제가 가능하고 외환 보유고나 투자, 원자재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는 공용화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이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계속 세계에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달러를 공급하려면 미국이 계속 재정 적자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에 달러를 퍼주려면 미국은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고 투자금을 빌려주고 자국 채권을 팔고 등의 방법으로 달러를 찍어낼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세계는 자꾸 달러를 원하고 미국은 기축통화국 유지를 위해 어쨌든 자꾸 달러를 흘려보내야 하니까요. 문제는 이런 점이 미국의 무역 적자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미국의 임금이 높으니 제조업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게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미국의 제조업이 점점 몰락하며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은 그냥 소비만 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니 그냥 물건 같은 거 사지 말고 적당히 조정만 하면서 달러만 계속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러면 달러를 찍을 수는 있어도 신뢰를 찍을 수는 없게 됩니다. 현재 달러가 다른 나라에서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닌 인정을 받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화폐이자 그 화폐를 통해 실제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면서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는 그 달러로 뭘 살 수 있냐를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수입을 막고 달러만 마구 찍어낸다? 이러면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강력한 소비 국가가 없어지고 달러를 통한 결제들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달러를 통해서 언제든 거래가 가능하다는 신뢰가 쌓여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점점 쌓이면 일순간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미국의 약함을 보여주는 거고, 이는 곧 미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달러를 통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잃게 되게 됩니다. 지금 기축통화를 달러로 교체하기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 각종 나라들이 치열하게 자국의 화폐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달러 패권은 흔들릴 수 있는 악수가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기축통화를 유지하려면 적자를 내야 하고 적자를 내면 나라가 약해지는 아주
이상한 구조가 형성돼 버린 거죠. 이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무역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미국 패권의 불안한 그림자가 깔려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복잡한 구조를 관세 하나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던 물건에 세금을 때리면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낫겠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걸로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전략이죠. 이게 바로 트럼프가 말하는 포트리스 아메리카 전략인데요. 미국을 일종의 경제적 요새로 만들어서 수입은 줄이고 자국 생산은 늘리고 일자리는 되찾겠다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좋은 전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지금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자유무역으로 엮여 있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미국의 횡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쉽게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공장을 지어도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 말 그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둘째, 미국은 이미 제조업보다는 설계, 브랜드, 특히 머리 쓰는 산업에 집중해온 나라입니다. 직접 손에 기름 묻히고 화학물질을 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는 좀 더러운 것들이나 불편하고 위험한 것들은 다른 나라에 외주 보내고 똑똑하게 머리만 써서 일하겠다라는 구조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제조 기반 자체가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대표적인 미국 기업인 애플이나 엔비디아조차 미국 내 생산 인프라가 부족해서 당장 공장을 건설하더라도 이 설계도를 가지고는 생산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죠. 기업이 생산을 하려면 단순히 공장을 짓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돌아가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고 그거를 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기업을 비롯한 1차, 2차, 3차 벤더사들, 즉 제조업의 산업 생태계가 그 안에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해요. 미국엔 지금 그 연결망 자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죠. 결국 공장을 짓더라도 지금 당장 그 공장을 가동화시킬 수가 없고 이를 다시 원활히 외국 공장처럼 가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 단위의 시간과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 문제만으로도 트럼프와 미국은 아주 골칫거릴 텐데 이 와중에 미국과 힘겨루기를 강하게 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의 시진핑인데요. 이제 서로 단순히 관세 몇 프로 올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격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나라냐, 누가 더 세상을 흔드냐를 두고 관세라는 무기로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며 히토류, 원자재, 배터리 등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나아가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겠다고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히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군수산업까지 현대기술 산업에 있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광물이에요. 문제는 이 핵심 광물을 중국이 전 세계의 70%가량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중국이 이를 틀어지면 미국의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미국 국채인데요. 중국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보유국입니다. 근데 이걸 시장에 쏟아낸다? 앞장에서 말한 달러 패권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미국 국채 가격의 폭락은 미국의 금리를 치솟게 하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미국 정부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돼요. 지금도 미국의 부채는 5경 원이 넘고 이자만으로도 1,30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자 비용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미국 국채를 전량 매도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 미국 달러의 신뢰를 잃게 만든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타격을 입지만 과거보다는 현재 중국은 좀 더 버틸 만한 체력이 생겼어요. 중국은 과거 미국 수출 비중이 20에서 25%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에서 13%로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동남아, 유럽, 내수시장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했죠. 중국은
내수시장, 우회 수출 전략 등으로 미국이 때리면 정말 아프긴 하겠지만 예전만큼 죽을 만큼 아픈 상태는 아닌 거예요. 즉, 단순하게 표현하면 맞고도 버틸 힘이 지금 중국에는 생긴 상태인 거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실패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 모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GDP를 최대 마이너스 2%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고, 세계 최대 헤지 펀드사의 CEO인 레이 달리오 역시 이런 방식은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소비자들을 경하게 나오는 예상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 애플의 아이폰 가격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무려 520만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것은 소비자의 물가 부담, 기업의 수익 악화, 공급망 붕괴 위기, 동맹국의 신뢰 하락 등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사중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리스크가 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향방은 점점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꽤나 아쉬움이 남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싶었다면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좀 더 치밀한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컨대 만약 미국이 중국만 정밀 타격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유럽, 일본, 한국 등 경제적 동맹국들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만 공격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거는 관세 몇 프로가 아니거든요.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지금 세계 공장에 대한 입지를 잃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부동산 부채 위기, 내수 침체 등으로 과거처럼 압도적인 성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애플이 중국 내 생산의 80%를 생산하는데 이걸 다시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져간다고 하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발판이 마련되고, 이는 제조 거점을 베트남이나 인도, 한국, 일본 등으로 옮긴다? 그건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미국이라면 지금 중국처럼 강력한 2등을 견제하기보다는 좀 어설픈, 훨씬 중국보다는 확연하게 약한 3위나 5위 국가들을 차라리 한 번에 상대하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체급차가 많이 나는 국가들을 서로 편가르게 하면서 중국이라는 압도적인 2위를 견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경제적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전략은 힘은 있었지만 효율은 놓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떤 의도였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실제로 세계 경제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트럼프의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